네, 장현종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우울한 기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울증은 성인만 겪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우울 장애라고 한다고 했죠, 원장님. 네네네네. 예, 우울한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아동 우울증 또 소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현종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에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네. 비가 좀 오전에 내렸네요. 어제도 왔죠? 네, 비 오면 우울한 네. 기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이들도 이런 뭐 날씨나 이런 데 영향을 받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이니까요. 네. 당연히 밝은 날에는 그만큼 더 당연히 기분이 좋아 보일 거고요. 네. 더 활동량도 늘 거고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날씨가 있으면 또 이런 비 오는 날씨에는 네. 당연히 조금 처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을 성인보다는 더 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의 네. 주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오늘 주제가 네. 아동 우울증이에요. 네. 아동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특히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우울증, 네. 우울 장애에 있어서의 진단 기준이라든지 진단을 내리는 어떤 절차는 네. 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아동 혹은 소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울증에 붙이냐면 그게 어른들한테 보여지는 특징하고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동이나 소아라는 이렇게 명칭을 따로 붙이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하다는 기분을 네. 그것 자체로 본인이 표현하고 보여주거든요. 우울해. 이렇게 우울하고 하죠. 또 예. 본인이 또 나 예전에는 이게 이상한데? 재밌었는데 안 예. 하게 되고 네. 예를 들면 몇 주 이상 몇 달씩 두문 분출하고 친구들을 안 만나든가. 네네. 근데 이제 소아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그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많이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무기력하다든지 아니면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예. 두통을 호소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 자주 병원에 가보는데 소아과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이상은 없다고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또 다녀와서 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또 아프다는 호소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집중력이 당연히 본인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성적에도 부진이 나타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비전형적인 그런 특징 등을 성인 우울증하고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앞에 이제 아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아동 우울증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ADHD를 또 네. 설명을 했었는데 성인보다는 이제 환경적인 또 심리적인 또 스트레스적인 영향을 아동인 경우에는 더 많이 더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는데 그걸 또 표현을 잘 못해요.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줄 때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양육자, 특히 네. 보호자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이 되시겠죠. 네. 부모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 우울증, 소아 우울증으로 조금 더 따로 이렇게 명칭을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저희도 이제 기사 쓰고 하면서 소아 우울증과 아동 우울증 또 어떤 때 소아라고 쓰고 어떤 때 아동이라고 쓰나 조금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의학적으로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쓰나요? 저희는 소아 우울증이라고 했다가 아동 우울증이라고 했다가 그랬는데 아마 이제 소아 우울증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네. 예, 정식 명칭은 이제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 장애인데 예.
이 네 글자 네 음절하고 세 음절이 그리고 아.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우울증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아를 붙여서 예. 소아 우울증으로 표현을 하죠. 예. 의학적으로는 우울 장애군요. 근데 그렇죠. 보통 우울증이란다, 우울증을 겪는단다 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쓰는 네. 거군요. 그렇죠. 우선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왜 어떤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ADHD를 네. 설명을 할 때 네. 우리 이제 정신의학적인 접근에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 유전적인 뭐 요인 이렇게 네. 첫 번째는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영향, 네. 생물학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같이.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느냐를 뭐 태어나자마자 검사하고 조사할 수는 없는데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됐을 때라든지 자문을 받게 됐을 때 거꾸로 이제 돌이켜서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세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아동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 네. 이 환경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많은 게 이제 어떤 부모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아이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렇죠. 가족이 온 세상이니까요.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동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상실. 네,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돌아가실 표현할 수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갑자기 양육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이혼이 매번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네. 잘 형성이 안 되고 이랬을 때에는 그것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저는 좀 언급을 좀 자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학습의 양이 학업의 양이 아,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그 저희 어머님도 뭐 주산학원을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등록도 예. 시켜줬는데 저도 뭐 안 다니고 안 다니셨어요? 네. 저는 뭐 주산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네. 부모님이 뭐 그거를 뭐 힘들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셨는데 네. 요즘에 보면 3학년, 4학년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1, 2, 3, 4, 5, 6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니는 학원 개수더라고요. 아, 예. 3학년은 3개 3개 이상, 다니고 4학년은 4개. 4개 이상. 이게 예. 또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언급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네.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견디는 애들은 네. 아무리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도 안 견뎌내고. 걸려요. 네. 우울증이 안 생겨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아이가 타고난 거죠. 근데 기질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도 괜찮지만 이제 약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것처럼 네.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원인에 많은 기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ADHD나 틱 장애보다 이 우울 장애가 좀 더 환경적이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 부분은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적인 자원에서도 네. 아니면 이제 관리 방법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하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성인 우울증이 좀 더 뭐 가볍게 다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어린 아이들 그렇죠. 소아 우울증에 관한 거니까요. 그 소아 우울증 또 성인 우울증 요즘은 청소년들도 우울증 많이 겪는다고들 하는데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어쩌면 우리 이 방송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네. 조금 또 이제 뭐 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봐서 혹시 아동 소아 우울증의 이제 특징하고 네.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동이나 소아 우울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가 뭐
성인처럼 네.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발달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스스로도 과정인데 잘 모를 거예요. 내 그러니까요.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임상적인 특징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아. 짜증내고 화내고 갑자기 울고. 뭐 몇 주 동안 많이 운다든지 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런 변화들을 오히려 더 잘 봐야 되는 게 이 아동 우울증의 특징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든지 아. 이런 것도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네.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아동 우울증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성인에서는 이제 몸이 병들어서 오는 우울증도 있는데요. 네. 아동에서는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손상에 의해서 오는 우울증의 빈도가 적다는 것도 네. 아동 우울증의 특징이고 특징이고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더 더 크게 봐야 주목하라는 됩니다. 주목하라는 네. 얘기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치료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이 네. 약물이 워낙 많지만 많고. 이제 아동이나 소아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 치료라는 방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조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특징들을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중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동 우울증의 특징으로 보고요. 청소년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일 먼저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증상의 정도하고 다른 행동의 어떤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그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행동의 선택, 특히 자살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요. 빠르게 이루어지고 전염이 될 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뭐 학업 때문에 네, 네, 또 이렇게 자살, 이 자살 있었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학습이 되는 효과가 청소년층에서는 굉장히 좀 더 빠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급격하고 예민하고 급격한 예. 시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우울증을 앓지 않는 보통의 그 사람들도 그 시기에는 누구나 한 번쯤 자살도 생각해보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어떤 질병, 장애 같은 게 탁 들어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네, 그 그렇죠. 부분이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예. 지역 사회에서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은 그 한 가지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예. 자살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다른 급속도로, 연령층에 비해서 좀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게임과 관련해서 게임 중독의 빈도가 훨씬 높다라는 걸 또 우울증하고 게임 중독이 이렇게 연결이 당연히 되는군요. 아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소년층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고학년의 초등학생들도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술 문제라든지 담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다른 되는 쪽으로 표출이 되는군요. 우울증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글쎄 청소년의 우울증과 게임 중독이 이제 좀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으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또 오늘 뭐 이 시간에 네.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네. 뭐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네. 오늘 이제 소아 우울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네네. 있고 이제 다음 2주 후에 네, 다음 네.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뭐 특징이나 치료 같은 것은 다음 네, 시간에 조금, 한번 조금,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은 이제 소아 우울증, 아동 우울증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엄마 나 우울해라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증상들을 좀 눈여겨 살펴봐야 할까요?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정말 많이 홍보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 상에서도 참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가진단법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예, 뭐
아마 질문들 인터넷 같은 키워드를 거 말씀이시죠? 쳐보시면 네. 이제 자가진단표 해가지고 몇 가지가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하시는 네. 건데, 네. 근데 대부분의 아동이나 소아는 이게 이제 그 자가진단표가 조금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네. 이거 좀 체크해봐라 하고 어머니가 줬다고 칩시다. 네. 그 아이가 제대로 그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도 이 자가진단표가 주어지는 그 상황 자체에 아이가 조금 사로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만약에 왜 이걸 나한테 줬지? 줬을까? 혹은 어떤 엄마가 답을 써야 엄마가 만족할까? 뭐 이런. 아마 좀 그런 쪽으로 가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예. 이제 소아나 아동을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상당히 반복해서 자주, 그리고 나온 검사 결과를 뭐 예를 들면 그것만으로 또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예. 다른 또 검사상의 내용들이나 진찰의 내용들을 또 포괄적으로 또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다고 해도 그걸 다 뭐 해보니 점수 괜찮네? 우리는 괜찮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과장되거나 너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자가진단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할 수도 있지만 엄마와 함께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자가진단표 말고 그 전문가로서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증상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예. 도식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뭐 성인이 됐든 소아가 됐든 뭐 청소년이 됐든 네.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 저희들이 진단 기준을 쓰는 임상 증상입니다. 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울한 기분을 이 연령층의 아동한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걸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본인들이 우울하다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죠. 근데 2, 3학년의 초등학생들은 우울하다는 거를 잘 몰라요. 이게 관찰을 통해서나 그건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예를 들면 그 좀 특징들을 예를 들면 그런 노력에 의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이가 흥미가 감소돼 있다는 건 애들하고 자주 잘 놀았는데 잘 안 논다든지 아니면 이 놀이를 좋아했는데 좀 이제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부진도 그런 거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의욕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식욕이라든지 수면의 변화는 모든 우울증에 동반되는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욕이나 수면은 아동이나 소아한테도 뭐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우울증을 겪게 되면 잠을 많이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아니 아이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자니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잠을 뒤척인다든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상 현상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자주 깬다든지 깨서 운다든지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 아이가 잘 수면 그러니까 자는 습관이라든지 자는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행동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여쭤보면 또 잘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혹시 이제 뭐 꼭 그걸 뭐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한테 조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들여서 좀 관계 형성을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을 부족할 잘 들어주지 수가 있잖아요. 못했다던가 아니면 너무 엄하다던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아이가 좀 어땠나요 하고 여쭤봤을 때 좀 명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봐도 마음을 잘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표현할 때 그런가 아닌가 하는 걸 여기서 또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을 해야 하나 약간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읽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그 증상을 보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는 항목이 있던데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읽기 힘들지 않을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뭐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는 네. 연령이 보통 이제 5, 6학년 이상 지나야지만이 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가 조금 형성되는 더군다나 나이니까. 자살이라는 건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그건 뭐 어린아이도 전혀 잘 뭐 모르죠. 이렇게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자가진단법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할 때는 예.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자주 우는지 뭐 자신감이 없어하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로 대체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네. 이거예요. 네. 만약에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가 다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좋지만. 근데 엄마가 많이 알고 있다면 엄마한테 조금 이제 평가에 예를 네. 들면 아이가 어떤지를 조금 이제 좀 넘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엄마가 잘 알고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좀 뭔가 변화가 변했다. 네. 어떠한 부분이 변했다. 그거를 꼭 여러 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이다든지 뭐 보통 2주 이상 짧게는 네, 네. 뭔가 좀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좀 변했다.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자주 볼 기회가 없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이제 봐야죠. 우리 아이가 뭔가 변화가 있다 싶으면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자세히 들여다봐야죠. 하는군요. 그거를 나 오늘부터 너 자세히 볼 테니까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이제 돌봐주는 양육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네네. 그게 이제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뭐 도와주시는 이제 분이 뭐 됐건.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조금 우리 아이가 요즘에 조금 우울해 보이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특이점이 어떤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얘기를 해달라. 결국 그런 것들이 전문가를 만났을 때에도 얘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 일시적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갑자기 우울한 증상을 확 겪었다가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우울증이나 우울 장애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예. 그때는 조금 뭐 다른 어떤 진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네. 가장 흔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대상, 이제 가족이 되겠죠. 네, 어린아이니까요. 예, 예. 가족이 이제 갑자기 상실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상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죽는 죽음으로, 거니까 예.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부모님이나 돌아가셨을 때 조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던 분이 아니면 뭐 형제 예. 뭐 이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애도 반응, 게 슬픔을 겪는 그 반응이라는 게 네. 성인이든 아이들이든지 일단은 학술적으로는 이제 2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은 마땅히 슬퍼해야 되고 하고 우울한 거죠. 우울하고 밥도 못 먹을 수 예, 있고 예. 잠도 뒤척일 수 있고 뭐 공부도 흥미 없어 할 수 있는데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강점이 적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2달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적응이 돼서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죠. 예. 본래 본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울고 슬퍼하고 학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잠도 네. 못 자고 이렇다면은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애도 반응이 아니고 우울증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문가를 조금 만나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네네.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또 많이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큰 적응상에 큰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환경이 경우가 확 있습니다. 바뀌었다. 환경이 확 예. 바뀌는 거예요. 뭐 전학을 갔다든지 네.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심한 왕따를 당했다든지. 예. 예, 우리가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잘 지내시던 부모님들이 이제 이혼을 했다든지 따로 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 자주 양육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이제 큰 적응상에 성인으로 봤을 때도 직장에 옮겨지고 실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렇죠. 것처럼 예. 소아나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 노출이 됐을 때 그 네.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때를 무조건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요. 네. 그때는 우리가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고 적응장애가 왔다고 보고요. 이 적응장애가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그런 어떤 적응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조금 줄여줬는데도
또 계속이 된다면 또 병이 바뀌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얼마나 증상을 심하게 앓고 네. 그 기간이 오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을 뭐 애도 반응이나 우울 예. 그 적응 장애에서 우울증으로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저기 제 아이는요. 네. 6살, 5살 이 정도일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심심한 것도 아니고 화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고 재미가 없어. 그게 저는 그거 약간 우울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심심한 것도 아니고 화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다른 그 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배가 아프다거나 뭐 두통을 계속 호소하거나 뭐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파악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학술적인 의미의 기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뭐 2주 이상 네.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를 한다면 예. 그 뭐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이 네. 분명히 아마 그 예, 그러겠죠. 지금 또 예, 소개가 예.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 아동 우울증, 소아 우울증의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특히 예.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특별하게 호소를 하면서 아, 이렇게 병원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병원은 뭐 정신과를 먼저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대부분은 이제 소아과를 하시겠죠. 반복적으로 갔다가 소아과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특별히 뭐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혹은 예. 이제 뭐 배가 아픈 원인에는 없다. 또 몸에 이상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더 이상 신체적 호소를 많이 한다는 그렇죠. 증상을 보이는 그래도 거군요. 계속해서 신체적인 호소가 지속이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저희 정신과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진찰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우울증적인 변화가 네. 있다고 그래서 우울증적인 변화를 도와주고 치료를 하니까 네. 당연히 좋아지고 당연히 신체적인 호소했던 증상들이 없어지는 네. 걸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하고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또는 성적이 뭐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항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은 공격적인 행동.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이제 여러 소아정신과 전문가 선생님들도 좀 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춘기가 빨리 왔으니까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사춘기 변화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7살부터 사춘기래요. 사춘기니까 이제 뭐 네. 그냥 이제 좀 잘 받아주고 그러면 돼.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울증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공격적인 행동, 네. 반항하는 행동, 예를 들면 짜증내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견딜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습이라든지 학교 생활이 큰 문제가 없는 짜증 정도면은 네. 이제 그 당연히 시기여서. 병원에 안 오겠죠. 네. 근데 분명히 학교 생활에 장애를 받을 만큼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춘기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전문가를 만나서 혹시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예. 다른 어떤 변화를 겪는 건 아닌지 하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 부분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는 싶은데요. 네. 한 6개월, 한 1년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짜증내는 행동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지능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 상에서는 아이가 뭐 기질적인 원인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집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엄마 아빠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 부적응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틱이 아닌데 음성 틱이 아닌데 아닌데. 수업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은 갑자기 선생님한테 짜증내고 화낸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고 했을 때 치료를 이제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적인 치료를 잘 하고 환경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대안학교를 찾는다든지 네, 네.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중학생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중학생 그 사춘기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증세들이지만 그게 좀 더 심하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 우울장애로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주변이나 본인이나 주변에 어떤 이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댓글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요즘 굉장히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시죠. 게임 중독인 아이들. 근데 이게 우울하면 더 빠지나요? 그렇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오늘의 마지막 얘기가 네.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울증적인 변화를 겪는 아동이 네. 뭐 전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근데 예, 예. 심한 게임 중독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동은 이제 거꾸로 우울증적인 어떤 기분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라는 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울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든지 예.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담소를 그렇죠. 나눈다든지 예. 아니면 뭐 자기가 본인이 뭐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대상들이 없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우울한지도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는 어떤 일시적인 효과가 있냐면요.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네. 나오는 그 회로를 타거든요. 우리 뇌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즐거움이 거예요. 생기는 그 당시에는. 거예요. 물론 예. 이제 일시적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지금 뭐 본인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도 네. 뭐 잊어먹는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뇌 구조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회로가 돌아요. 마치 이제 그렇군요.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예. 즐거움 호르몬이 막 나오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시기에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괜찮았는데.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게임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 급격히 우울해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1시간만 해도 기뻤는데 네.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하면 나오는 그 물질들이 기쁨을 느끼는 물질들이 몇 시간을 해야지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모든 중독의 내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짜 중독이네요. 말 그대로.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예를 들면 단순히 게임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게임에서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좀 건드려주고 왜 이렇게 이쪽에 더 의존적이 됐을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모든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제 게임을 처음에 하게 됐을 때 동기를 물어보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심해서. 예. 예.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니까 네. 모든 이제 일하시는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학교에 돌아왔는데 네. 이제 엄마도 집에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예를 들면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게임은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자연스럽게 더하게 습관이 되고 또 그걸 하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의 대상이 이제 게임이 된 거죠. 근데 24시간 내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엄마가 들어오면 또 못 하게 되고 네.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의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호르몬 물질들이 또 분비가 또 안 되게 되고 네. 내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게임 중독이라고 해도 이걸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게임만 너무 많이 한다고 이게 우울증이라고 볼 그건 수는 아니죠. 없으니까. 그건 아니죠. 예. 뭐 그거는 뭐 정말 자기가 이제 우울증하고는 상관없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내리시기는 힘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전문가를 조금 만나셔서 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주제를 잡았던 거는 이제 너무 심한 게임 중독에 있을 때 네. 그게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혹은 우울장애를 다른 동반하고 어떤, 있는지. 다른 어떤 기분상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를 네, 네. 조금 주의 깊게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서 감별 진단이라는 자료 주셨는데요. 이건 뭔가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진짜 우울 장애인지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감별 진단이라는 건 그 아마 이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감별 진단까지 다 하시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애도 반응을 보이는 기간이라든지 너무 놀랄 수도 있잖아. 아이가 왜 그런가. 네네. 그 애도 반응을 보이는 기간이라든지 어떤 적응상의 어려움을 적응장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학교나 유치원 갔을 때 이제 네. 분리불안 장애라고 또 있거든요. 네네. 예,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처음에 3월에 뭐 네. 유치원 버스도 안 타려고 그러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학교 등급 거부하고 그런 게 우울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당연한 반응의 예. 일부일 수 있다는 일 수 거죠. 있고 네. 예, 그 뭐 분리불안 장애가 또 감소가 되고 없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우울증하고는 다른 변화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분리불안이라든지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증상 예, 그런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길게 간다 하더라도 또 그거는 우울 장애가 아니라 다른 그렇죠. 또 원인으로 또 예,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장현정 원장님과 함께 소아 아동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주 후 금요일 다음 시간에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리고 오늘 알아본 그 소아 아동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